왜 저걸 받는다 할 것도 누가 하겠어요? 우리가 낸 돈으로 무기도 사고 우리의 힘으로 칼 들고 이 총 들고 나가서 싸우고 말이죠. 희생도 하고 이런 것이 전제로 돼야 지켜지는 나라다 이거죠. 근데 이제 가령 이것과 대란이 대조가 되는 중국이나 북한을 예를 들자면은 거기도 공화국입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근데 헌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요.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자유가 우선이고, 그러니까 자유로 구성된 이 개인이 이것을 어떻게 하면 맥시멈으로 보장하고 또 장려하게 하느냐 하는 것이 중심이고, 이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만든다 이겁니다. 국가를 왜 만들어요? 국방력이라든지 질서, 외교도 하고 국방도 하고 또 우리 질서를 유지하고 또 어려운 사람은 사회복지제도에 의해서 또 일정한 수준을 올려주고 하는 거 이제 국가가 하는데 이 결국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낸 세금, 우리가 낸 병력 의무의 결과로 나라를 지키고요. 이제 이러한 모델인데 이게 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중고등학교 다니시고 대학 다니실 때 권력 분립의 원리, 상권 분립의 원리라든지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든지 그거 알 수 있죠. 다 배우셨을 줄 압니다. 근데 그거 왜 필요합니까? 그냥 권력이 남용이 되지 아니하게, 그렇죠? 견제와 균형을 가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이 자유가 보장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법대로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한 행위가 또는 국회가 법을 제정해가지고 마음대로 하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헌이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또 그건 위헌이다 해서 그건 무효다 해가지고 효력을 얻게 만들고 이런 장치에 의해서 자유가 보장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우위고 이 사회가 우위고요. 이 자유가 통용이 되는 이 사회가 우위고 국가는 오히려 밑에 있는 겁니다. 국가기구라고 하는 것은 이거에 봉사하도록 만들어지는 게 이제 우리 그 공화국의 민주공화국의 모델입니다. 그런데 다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보세요. 거기는 국가가 우위고 국가가 너 세금 얼마 내라, 얼마 하라, 뭐 하라 하는 거 다 결정하잖아요. 경제도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원래 국가가 기본 계획을, 경제 계획을 세우는데 그 영어로는 커맨드 이코노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얼마만한 물건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거 다 국가가 운영해요. 국영기업밖에 안 됩니다. 국유나 공유나 밖에 없고 토지 전부 국유거나 공유지 사유재산제도라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도 중국의 사유재산제도 없잖아요. 토지에 관해서 볼 것 같으면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이 있는 것 같이 돼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허가를 해준 겁니다. 허가를. 법률적으로 얘기하면요. 허가하고 권리를 갖는 거하고 천양지차입니다. 그러니까 허가에 의해서 소유권을 갖는 것 같이 이렇게 행세를 하지만은 법리적으로는 허가를 받아서 있는 거고 국가 기업이 굉장히 강력하고요. 경제 문제에도 국가가 관여를 굉장히 합니다. 북한은 그보다 더 한 수를 더 떠서 국가 경제 이후에 무슨 경제가 있습니까? 배구까지도 전부 국가가 해줬는데 뭐 고난의 행군 시절에 그것이 파괴가 돼가지고 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너희들 마음대로 먹고 살아라 해가지고 시장 경제라는 게 장바닥 경제라는 게 운영될 뿐이고 그건 너희들 먹고 살아라 해서 한 것이지 우리가 말하는 본격적인 시장 경제가 아닙니다. 시장 경제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측 가능성이라든지 법이 전제가 돼서 국가가 이거에 어긋나는 통제를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은 위법이다 또는 위헌이다 해서 통제가 되는 이러한 경제 질서가 아니라 경제가 배급을 줄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먹고 살아라 해서 된 게 장마당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이 볼 것 같으면은 국가가 통제를 하는
국가가 위에 있고 백성은 밑에 있고. 근데 우리는 백성이 위에 있고 자유가 위에 있고 국가는 이거에 봉사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를 구성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거는 공화국일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다른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모델 자체는 뭐 옛날 그리스나 그 로마 시대, 로마가 처음 나중에는 제국으로 발전했으면 초기에는 이 도시국가로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요. 왜 저기 처리면 그 그리스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이 쳐들어왔는데 그 아테네가 중심이 된 스파르탄 이런 사람 도시국가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엄청난 숫자 이걸 물리칠 수 있었잖아요. 근데 누가 했습니까? 시민들이 했죠. 시민들이. 자, 이것이 원래 모델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유럽으로 전파되고 미국으로 또 전파됐습니다. 미국의 모델은요, 민주주의를 하더라도 오늘은 어느 의미에서 노에서 결정해가지고 우리가 자유의 혜택을 보지만은 미국만 하더라도요, 민병대 같이 말이죠. 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전쟁할 때 그 시민군들이요, 시민들이 모여서 영국군하고 싸워가지고 독립을 쟁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땅덩어리가 넓은데 처음에 13개 주에서 마을을 중심해서 뭉친 것이 소위 마을 공동체가 되고 그것이 조금 커서 주가 되고요. 주가 합쳐서 미합중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서부터의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공화주의적인 공화국적인 전통이 미국이 대단히 강하고요. 다른 유럽도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이 지방 국가를 칸톤이라 거기선 주라고 안 그러고 칸톤이라고 그러는데 칸톤이라고 하는 것이 마을마다 국가가 있었거든요. 근데 유럽도 한때는 오스트리아 제국이라든지 나폴레옹의 뭐 이런 강대한 그 권력들로부터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대항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국가를 형성해서 스위스가 된 거거든요.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전통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공화국에서는 첫째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국가 모델, 그것을 우리도 모델로 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민이 일정한 자질이 없으면은 그렇잖아요. 자꾸 이기주의로 놀면은 공화국이 될 리가 없죠. 전쟁 나면 다 도망가지. 누가 그 그리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다 자기가 마련한 무기가 자기 마련한 말 타고 나가서 자기 마을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이러는데 이 정신이 없으면은 그 공화국이라는 건 깨지거든요. 지금 우리는 그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입장입니다. 다만 사이즈가 옛날 도시국가보다 엄청 큰 것뿐이지 기본적인 정신 자체는 그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 자유로 이루어진 국가니까 공화국인데 중국을 전공한 사람에 의하면 중국도 황제가 없던 시절에는 주나라 시대에는 공화국이라는 개념이 그때 있었다. 공화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다 그러는데 이 중국 역사는 잘 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시민이 일정한 자질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죠? 서로 협조하고 타협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법을 지키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양대 공의는 다 합니다. 납세의 의무, 병력의 의무. 근데 이 준법의 의무가 사실은 헌법에는 안 쓰여져 있습니다만은 국가의 3대 공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미있게도요. 상해 임시정부에 초기에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헌법에 볼 것 같으면요. 여러 번, 5번인가 개정을 했는데 거기에 볼 것 같으면은 이 준법의 의무가 3대 의무로 거기에 법 조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그러니까 시민 정신이라고 합니다. 이 시민이 그러한 의무를 갖는 이러한 정신이 전제가 된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공화국의 민주는 자유민주주의인데
여러분들 이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2017년에 헌법 개정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헌법 개정을 내놨을 때 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를 올리려고 그랬어요, 헌법에. 예? 그리고 그게 좌절이 되니까 그다음에 은근슬쩍 여러분들 아들 레벨이나 손자 레벨에서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거 교과서를 한번 사회과 교과서를 한번 보세요. 볼 것 같으면은 은근슬쩍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빼놓고 그 교재를 만들어서 애들한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대한민국 헌법이 대한민국이 그 해방되던 저 48년에 그 12월달에 유엔 총회에서 그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다 하는 그 승인을 받았는데 그거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거 거기다 안 쓰고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유엔 총회에서 그런批准을 받았는데 북한이 그런 거 받은 일 없거든요. 북한에는 그 회의에 참여도 못했습니다. 그거 분명한 걸 그렇게 부인을 하고, 근데 또 불법 정부냐 아니냐 하는 것은요, 왜 그때 유엔 총회에서 결의를 받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오늘날의 시점에서 한번 보세요. 대단히 심각한 인권 침해 국리다 하는 걸 여러분 다 아시려고 믿습니다만은, 오늘날의 잣대로 국가가 인권을 그렇게 대규모적으로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나라라고 할까? 이게 불법 국가지, 그게 합법 국가예요. 아니 오늘날의 시점에서도 한반도의 유일의 합법 정부가 한국이죠, 대한민국이죠. 어떻게 북한이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 좌파들이 딴 얘기를 자꾸 하는데 우리 처럼 생각해 보세요. 합법이니 불법이니 하는 거 보세요. 아니 그렇게 인권 침해를 하는 나라가 어떻게 합법 국가입니까? 물론 여기서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의 유일의 합법 정부다 하는 것은 48년의 얘기입니다만 48년 12월에 그런 승인을 유엔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만,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유엔 그 임시위원회 유엔 기구가 들어와가지고 임시위원회라고 하는 유엔 기구가 들어와서 선거를 감시해가지고 선거를 해서 재헌국회를 뽑아가지고 국회를 구성하고 부국회에서 재헌 헌법을 만든 겁니다. 거기서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일의 합법 정부가 그건 뭡니까? 북한에는 그런 절차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백두혈동에서 나와가지고 만든 게 정당성의 전부인데 우리는 이런 것이 전부 정당성의 근거가 되는 거죠. 북한에서는 김일성이가 마적의 두목인지도 모를 정도로 일림이 없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제 영웅이 되고 백두혈통을 만들어서 그것이 정통성의 근거로 하는 이제 이런 거하고 대조가 되는 거죠. 근데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자유주의하고 민주주의하고의 플러스입니다. 그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자유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럼 민주주의는 많습니다. 민주주의가 뭐냐? 민주주의는요,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당위적인 차원에서 국민의 신임을 받았느냐? 막연하잖아요. 광화문에서 손뼉 치고 말이야 환호 지르고 횃불 들고 뭐 이러면 그 시민이 촛불혁명으로 이렇게 합법화했다 하더라도 얘기하죠. 당위적으로 얘기하는 말은 얘기가 됩니다. 근데 그것이 증명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가령 뭐 인민재판과 같은 경우에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 총살합시다 예 하고 이제 공산당이 앞장서서 주장하면은 마지못해서 다 하는데 어느 의미에서는 시민이 동의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의미하는 거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시민의 의사라는 것이 확인되느냐 하는 방법입니다. 방법, 절차, 장치, 제도. 그러니까 선거를 하고 선거에서 다수표를 얻었고 등등과 같은 제도에 의해서 확인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정의를 할 때
민주주의를 정의를 할 때 당위만 하니라 박수갈채 쳤느냐 무슨 환호성을 질렸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절차와 같은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링컨의 그 민주주의 얘기 다 아시죠?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할 때 아니 어느 나라도요 국민의 국가가 아니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중국은 안 그러고 러시아는 안 그러고 북한은 안 그래요. For the people 조선조 시대에도 백성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랬잖아요. 임금이 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독재 국가하고 민주국가하고 구별하는 기준이 안 됩니다. By the people이 중요합니다. 절차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얘기를 할 때 가령 대의정의 원리라든지 과반수의 원칙이라든지 무슨 이러한 절차 장치를 거쳐서 정당성을 확인하는 이러한 제도 장치 이런 것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요소를 전제로 해서 민주주의를 정의를 할 때 그렇죠? 그때 by the people 하게 되니까 그 다수결의 원리와 소수자의 보호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수의 독자라는 게 뭡니까? 소수자의 보호가 포함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사실 기본권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수자 보호입니다. 다수자한테 무슨 엄밀히 얘기하면 내가 권력을 하는데 뭐 세상에 나의 자유를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소수자의 자유지.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과 소수자의 보호라고 하는 공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의사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절차니 제도니 이제 이러한 것, 장치니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는 것 같으면 자유의 요소가 빠진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근데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권력으로부터 자유 권력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근데 특히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가 이것이 자유의 본질입니다. 그렇죠? 근데 가령 자유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국가의 기능이 더 커져서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은 가령 그 빈부격차 너무 켜지면은 민주주의가 잘 안 된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소득 균형도 어느 정도 맞춰주어 하기 위해서 사회보장제도도 하고 그럽니다. 그것은 국가에 의한 자유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유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아무튼 이 자유와 플러스 민주주의가 합쳐져야 민주주의지 이 자유의 요소가 없는 것은 그것은 독재 민주주의일 수는 있지만 그렇죠? 권력을 정당화하는 데에만 쓰는 민주주의지 국민의 이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이러한 민주주의일 수는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자유민주에 관해서도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선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의 축이 시장경제입니다. 시장경제. 시장경제도 기본 축은 개인의 활동의 자유입니다. 그렇죠? 경제활동의 자유. 그런데 특히 이 시장경제의 헌법의 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유재산제도입니다. 북한이나 중국이나 옛날 소비에트 러시아나 사유재산제도가 없었다는 것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유재산제도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세워도 공장의 소유주는 국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거나 이게 국유 아니면 공유예요. 그렇죠? 배급도 원래는 국가가 했다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의 모든 측면, 누가 무슨 물건을 어떤 장치를 통해서 만드느냐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배급의 일까지 다 국가가
계획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국가가 우회에서 결정하는 이러한 나라의 모델인데 그 나라에서는 경제를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걸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장 경제에서는 이 사유재산 제도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도로서 사유재산 제도를 기초로 한다. 공장이든 이 농산물의 기초가 되는 토지건 사유화가 가능하다 입니다. 그러니까 사용 비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중심인데 말꼬리가 조금 헷갈렸는데요. 시장 경제에 중요한 것은 가령 자유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내가 토지도 있어서 농사를 내 땅에 지어 먹을 수 있다. 내 공장을 내가 투자해서 공장 지어서 내가 생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 하는 거 이거 자유 아니에요. 경영에 있을 자유. 그러니까 사소유권하고 경제활동의 자유. 이건 이제 법학적으로는 대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령 북한 같으면은 무슨 직업을 갖느냐, 어느 공장에서 일하느냐 하는 거 거의 국가가 결정해 주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직업 내가 정하죠. 거주 이전의 자유라든지 직업 선택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통합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경제활동의 자유죠. 그러니까 사유재산제도라는 것이 하고 사유재산제도라고 하는 것이 경제활동에 있어서는 자유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무슨 경제활동을 합니까? 그래서 이루어진 경제질서. 근데 이제 이거에만 맡겨두면은 자유왕림주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 경제에 있어서 일정한 국가의 통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독점 금지입니다. 독점을 경제의 독점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자유왕림으로 내버려 두면은 독점 기업이 생겨납니다. 그럼 독점 기업 하에서는 기업의 자유가 제약이 되죠. 그럼 국가에 의한 제약이 아니라 갑질하는 사람들 때문에 제약이 됩니다. 그것을 규제하는 법 원리가 독점금지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점금지법을 위시해서 소위 경제민주화라든지 또 사회보장제도를 담보하기 위해서 국가가 일정한 통제를 합니다. 근데 통제하기 위한 장치는 세금을 걷거나 규제를 합니다. 그렇죠? 그럼 문제는 경제적 자유와 국가의 통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점 규제와 같은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데 다른 규제는 그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재산도 그 사회복지 활동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국가가 가난한 사람한테 복지 혜택을 주려고 할 것 같으면 재원이 필요한데 그 재원은 우리들이 내는 세금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버는데 세금으로 60만 원, 70만 원이 세금으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내 사유재산권을 보장한다고 하는 의미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번 돈 다 세금으로 내는데 그러니까 세금을 너무 많이 부과하면은 사실은 사소유권을 침해하는 거나 동일한 결과가 이르게 됩니다. 그 헌법이 사유재산제도를 보장한다고 그러는데 세금으로 다 뺏기고 나면 그다음에 남는 게 뭐 있어요? 그게 무슨 사유재산제도 보장의 장치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반드시 필요한 규제와 그걸 넘어서는 안 되는 그거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경제 분야에서는 다른 자유권의 분야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여기까지 잘해왔습니다. 자유가 너무 지나치면은
다른 정당 활동도 그것이 국가의 그 안전 보장까지 국가의 그걸 목을 쥐어 흔들라고 하니까 통진당도 해산시킬 정도로 이제 국가가 통제를 한 건데 경제에 있어서는 그러한 논리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이 자유권의 영역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가 그리고 대법원이 소위 우리나라 헌법에는 37조 2항이라고 하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 자유권이든지 이런 국민의 기본권은 최대한으로 보장을 하되 꼭 국가에 의해서 공공복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미니멈으로 하라 이거예요. 그 이상으로 하는 것은 과잉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 또는 지나치게 이거 한 거기 때문에 위헌이다. 그래가지고 위헌 결정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장치에 의해서 균형을 그렇죠? 자유화하고 공공복리를 위한 규제하고의 조화를 맞춥니다. 그럼 경제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경제활동의 자유도 그것이 지나쳐서 재산권을 존중해주는 원리가 아예 말살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헌법의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37조 2항에 따라서 이것은 그냥 사회적인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세금 올리고 또는 규제를 해가지고 뭐 일일이 뭐 하나 사업하려고 할 것도 규제가 너무 많아서 못한다 하는 것 같은 것도요. 사실은 이 원리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헌법적인 정당성을 받는 한에서만 그 규제가 정당화가 된다. 이렇게 돼야 이제 합니다. 그 원리는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덜 개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권에 있어서는 그것이 상당히 발달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하다는 것만 가지고 그것이 헌법적으로 정당하냐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릴 게 아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법치주의입니다.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본질이요. 통제가 아니라 통제의 수단이 아니라 북한 같으면 국가가 우회에 있는 나라에서는 국가의 명이 서도록 그래서 밑에까지 분단이 되도록 엄격하게 통제를 하기 위해서 법치주의가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치주의를 얘기를 할 때 중국이나 북한에서 말하는 법치주의는요. rule by law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통제의 수단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권력을 남용을 해서 자유를 경제적 자유가 되든 이 인신의 자유가 되든 종교의 자유가 되든 교육의 자유가 되든 이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막는 장치니까 그렇죠? 그 룰 오브 로입니다. 법대로 하라 이거예요. 법대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치주의의 아주 훌륭한 그 균형은 법적 안정성을 주고 사회 질서의 안정성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통규칙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그게 조정노구를 바꾸면은 뭐 운전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아침에 벌써 바뀌었다던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정성이에요. 파란불이 켜지면 간다, 빨간불이 선다 하는 게 합의가 전제가 안 되면은 그 교통규칙은 그 엉망이 될 거 아닙니까? 바로 마찬가지로 이 경제 활동에 있어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과 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법치주의가 존재하고 이것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시민 정신의 일환으로 법을 잘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이게 남의 나라 법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법이기 때문에 나 개인이 만든 건 아니지만 우리가 모두 합의해서 그래서 우리의 대표를 통해서 국회에서 이렇게 합의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이건 지켜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법치주의가 주는 이러한 혜택을 우리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법치주의를
rule of law라고 합니다. 법의 지배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런 우리는 법치주의 그러는데 사실은 법치주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rule by law냐, 또 rule of law냐. 이제 우리의 경우에는 rule of law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기둥입니다. 법물로 치면은 중심되는 기둥입니다. 이런 것이 함부로 허물어지면은 법물이 물러앉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은 자유의 문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자유의 문서입니다. 그래서 헌법이 이거 규제나 하고 통제나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러한 것을 담보하고 보장하는 이러한 것이 극대화되도록 우리가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이 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나라 헌법의 아주 기본본입니다. 이거 잘하면요, 뭐 우리 공동체 방어도 그러니까 지금 안보 위기도 있다 어쩌고 이제 이러는데 이것도 잘할 수 있고 뭐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금 내서 나라 잘 지키고 국가 튼튼하게 해서 뭐 잘하고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의문 나는 질문 게 있으면 또 질문 받기로 하고요. 일단은 이걸로 끝이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예.